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이번 2020년 제39차 열린 부산도시 건축 포럼은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실 분과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중앙대학교 문진우 교수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 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자는 부산연구원 박상필 실장님, 동아대학교 성희영 교수님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주제 소개와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포럼 대주제는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항만도시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이 대주제 내에서 이번 39차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부산의 도시 건축 과제입니다. 포럼의 진행은 먼저 영상 축사가 있은 다음에 포럼 서원이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의 문진우 교수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본부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곧바로 부산연구원의 박상필 실장님, 그리고 동아대학교의 성희영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실시한 뒤에 실시간으로 시청자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 2020년과 2021년 포럼 운영위원회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럼 운영위원으로는 부산대학교 정재훈 교수님, 동아대학교 성희영 교수님, 동의대학교 이태문 교수님, 부산시청의 김철권 팀장님, 그리고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장유경 전무님, 이렇게 5분이시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39차 열린 부산도시 건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성환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축사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성환입니다. 제39차 열린 부산 도시건축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포럼은 지속가능한 항만도시 부산이라는 대주제로 3차례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다TV로 생중계되고 실시간 댓글과 질문이 가능한 만큼 우리 부산의 미래 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형물이나 상징물도 있지만 랜드마크라고 하면 우리는 건축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도시의 정체성, 브랜드, 가치 철학까지 담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들어선 초고층 건물과 그 옆을 지나는 광안대교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이 되었지만 지속가능한 가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포럼에서 미래 세대가 살아갈 항만도시 부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심도 깊게 논의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9차 열린 부산 도시건축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축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송하철 대한건축학회 부울경 지회 회장님께서 축사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학계 부산, 울산, 경남지회 송하철 회장입니다. 열린 부산 도시건축포럼 39차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도시 건축의 발전과 포럼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산시를 비롯하여 상지건축 호동윤 회장님, 포럼 운영위원장이신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님, 발제자이신 중앙대 문진호 교수님과 해양수산개발원 이성호 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동아대 성희윤 교수님과 부산연구원 박상필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부산의 도시 건축과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시민들이 외면하는 도시와 건축은 당연히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도시와 시민들이 매력을 느끼고 발길을 주는 건축이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뒤에 화면에 있는 건물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도시로 선정된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무어강에 떠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단절된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훌륭한 기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다도시, 항만도시인 부산은 바다와 도시, 항만시설과 도심을 조화롭게 연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해양도시 부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포럼 관계자 모든 분들과 오늘 실시간 온라인상으로 참여해 주신 부산 시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변성환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님과 송하철 대한건축학계 부울경지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과 내년 2021년 포럼에 대해서 간략한 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부산 도시 건축 포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은 2004년 상지건축의 상지인 강연회를 시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부산시와 상지건축이 공동으로 열린 부산도시 건축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약 40차례 포럼이 개최되었고요. 도시건축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인문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토론 패널로 초청돼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귀한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포럼 주제인 지속가능한 항만도시 부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바다도시이고 항만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질이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자연 조건과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과 행정가, 전문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 소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살기 좋고 매력 있는 항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를 바다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부산은 도시를 바다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항만을 도시 재생의 원동력으로 삼고 수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질 및 생태계 복원, 친수 공간 조성, 해양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해양 문화의 육성 등을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항만 도시로서 역사와 환경을 존중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로 항만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바다와 항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연 환경의 가치를 모색하고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항만도시 부산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0년도 열린 부산 도시 건축 포럼이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제39차 포럼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부산의 도시건축 과제입니다. 발제는 중앙대학교 문진우 교수님께서 지속가능한 건축 및 AI의 적용으로 말씀해 주시겠고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 본부장님께서 지속가능성 부산만의 모습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은 성희영 교수님과 박상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9차 열린 부산 도시 건축 포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본격적인 이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건축 및 AI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문진우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문진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39차 부산 열린도시 건축 포럼에서 발표할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건물 제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저한테 주어진 최대한의 시간이 30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이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만 키워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쓴 용어나 여러 가지 해석은 저는 건축 부분에서 환경 및 설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발표를 마치고 났을 때 여기 지금 들으시는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을 어떤 부산의 어떤 그 도시적인 측면 혹은 항만의 뭐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하여튼 관련된 하시고 계시는 연구 분야에 조금 이렇게 응용을 해서 써볼 수 있겠다, 좀 확장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에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건축은 무엇인가라는 부분, 두 번째는 AI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AI를 적용한 빌딩 시스템을 제어하는 부분들. 제가 이제 건축 및 환경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먼저 그 닫혀진 공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산다고 하는 건 외부 환경에 대항을 해서 뭔가 갇혀진 공간을 구성을 한다는 얘기고, 닫혀진 공간에 사는 목적은 어떤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쾌적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쾌적과 제가 마우스 커서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과 인간의 관계를 보자면 쾌적한 환경에 인간이 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주의력이 향상된다든가, 뭐 에러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뭐 사고가 줄어든다든가, 혹은 뭐 건강에 해로운 그런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을 거고, 쾌적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빛 환경, 공기 환경, 열 환경, 환경, 그리고 건강에 관한 부분들에 관련이 있고, 우리가 쾌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쾌적함,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를 쾌적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 기후,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건물들을 이렇게 짓고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건축 환경 및 설비 분야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항해서 생존하고 평안하고 쾌적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자원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건물 부분이 연간 국가 에너지 소비의 약 50%까지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들 주게 되겠죠. 뭐 공기, 물, 토양 그리고 이제 각종 생물체들에게 오염되는 그런 오염원을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온실 효과, 오존 파괴, 이상 기후 등등의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목적이었던 저런 생존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쾌적 생산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천연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폴루턴츠를 생산할 것이고, 그럼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그런 부정적인 사이클을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사이클을 멈춰야 된다, 혹은 반대로 선순환으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노력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그 개념이 아주 이제 널리 알려지고 이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면 두 번째 요 명문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는 meet the need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연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쓸 텐데, 우리가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 뭐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영위해야 된다. 그만큼 개발해야 된다는 게 정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되 자연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해 주어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 하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 Sustainable Architecture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이해를 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료를 사용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Sustainable Architecture와 관련된 기술들은 뭐 다양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뭐 너무 많을 겁니다. 디자인 플래닝 측면, 에너지 측면, 재료적 측면, 운영 측면,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측면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가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한 것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라는 거를 정의를 하자면 이 한 장으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AI라고 하는 건 아주 지능적인 대리인, 에이전트,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적인 대리인을 관한 연구와 디자인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 지능적인 대리인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즉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뭔가 결론을 내릴 거고, 결론이라는 건 이제 이 테이킹 액션을 하게 되겠죠. 행동을 취할 것인데, 주변 환경을 적절히 인지를 함으로써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을 AI의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존 맥카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똑똑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이나 공학,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결국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AI라고 하는 거는 똑똑하고 스마트한 티어리나 메서드들인데, 이것들은 어떤 시스템이나 로직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다루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첫 번째 거,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인공신경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워런 맥커더치하고 월터 피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특징을 보자면 사람의 그 뉴럴 스트럭처와 러닝 프로세스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거를 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자면 시스템의 어떤 아주 정확한 다이내믹이나 어떤 그 널리지가 필요 없어도 현상에 기반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것들이니까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인풋 뉴런들이 있고, 인풋 뉴런들은 이제 입력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상,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 이제 복합, 히든 뉴런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는 이제 출력값, 이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거, 알고 싶은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뉴런들 사이에는 가중치인 웨이트들이 돼 있어서, 즉 쉽게 얘기하자면 인풋 값이 들어오면 얘네들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아주 긴, 결국 열어보자면 다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그래서 긴 리그레션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의 빌딩 컨트롤 부분에서는 AI를 뭔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개는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는 예측 제어라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어댑티브 컨트롤입니다.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의 만들어낸 모델이 거기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조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초반에는 에러를 발생하겠지만 점차 거기에 맞추면서 이제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즉 예측과 적응이 가능해야지 A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퍼지라든가 뉴럴 퍼지 같은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AI를 사용해서 빌딩 시스템들을 제어한 부분들의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한 5가지 정도인데 처음 4가지는 빨리 얘기하고 마지막 5번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전통적인 전통적인 예시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ANN,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최적의 온오프 시스템을 제어하는 거였습니다. 왼쪽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도에서 23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쾌적한 온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난방 시스템이 이제 20도보다 추워지면, 그러니까 온도가 20도보다 추워지면 난방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우리 이제 목표치인 23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난방 시스템은 꺼질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계속 꺼져 있다가 여기에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켜질 겁니다. 그럼 아마도 온도가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쾌적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매 사이클마다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꺼졌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 관성에서 얼마나 올라갈까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온도하고 그 관성된, 그러니까 예측된 온도가 그 최상과 어퍼 리밋에 도달하게 되면 미리 끄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온도가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겠죠. 역시 미리 켜고 미리 끄고 미리 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쾌적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우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적용이 연구가 되어 오던 그런 분야입니다. 뭐 자세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뭐 나중에 질문으로 받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셋백에
밖에서 노멀 템퍼러처로 언제 돌아오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저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한밤중에 오피스가 사용을 안 될 때는 아마 조금 덥게 세팅을 해놓을 겁니다. 뭐 한 30도, 33도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9시에 오픈을 한다. 그럼 그 시간대에는 온도를 정상 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뭐 23도에서 26도 사이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에 9시인데 이때까지는 셋백된 템퍼처를 이용하다가 9시에 쿨링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돌리면 아마도 온도가 일정 기간을 두고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상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더운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일찍 정상 상태로 돌리면 미리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실에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미 에어컨디셔닝이 심하게 불필요하게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셋백된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나 이 빨간색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현재 시간에다가 그 시간을 더하면 더한 게 우리가 빌딩이 오픈되는 시간이다. 그러면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제 프리쿨링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시스템 측면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예로서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 회피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중 회피는 무엇인지 다 이해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이중 회피에는 그 두 층의 외피에 개구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개구부를 언제 열고 닫을까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룰에 기반해서 뭐 몇 도가 되면 바깥에는 닫고 안에는 연다, 뭐 몇 도가 되면 바깥에는 열고 안에는 닫는다 이런 식의 룰에 의한 작동을 했는데 그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여기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실내를 가장 시원하게 하는 그 개구의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고 겨울철에는 실내를 가장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개구부의 오프닝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거는 개구부의 개구 상태에 따라서 실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냉방, 난방 시에 적절한 개구부의 작동 조건으로 적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진행된 과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약간 VRF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냉난방 시스템의 각종 변수들을 자유롭게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했던 건 오른쪽 여기 보이시는 공급되는 온도 그리고 냉각수 유량, 냉각수 양의 최저값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최저값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그런 컨비네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은 뭐 각종 현재 기상 상태에 실내 기상 조건을 집어넣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시스템 베리어블 값들을 인풋 값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 1시간이나 1시간이면 무조건 1시간 혹은 15분이면 15분 그 다음 제어 사이클까지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게 될까 거를 예측하는 모델이고 이게 알고리즘에 심겨서는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컨비네이션을 막 바꿉니다. 바꾸면 그 에너지 사용량이 이제 계속 변화할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그 컨비네이션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이 알고리즘의 목적이었고 이걸 적용했을 때 제일 오른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방이 예입니다. 이건 알고리즘만 바꾼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시뮬레이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처럼 한 28%가량 냉방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한 것이라고는 뭐 특별한 시스템이 뭐 엄청나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고 그걸 어떻게 운영만 잘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만 잘했는데 저렇게 효과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었다. 즉 기회비용이 그닥 크지 않은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매트와 클로를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트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제 그 활동량을 의미합니다. 클로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얼만큼 입고 있는가에
관한 거를 이제 산출하는 모델이었고, 10분 정도, 네,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건물 환경을 제어한다고 하면 온도나 습도 기반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뭐 몇 도에서 몇 도,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하는 그런 만족 쾌적 영역이 있었고, 그거에 맞춤형으로 제어를 하곤 했는데, 그 독립적인 거는 만족을 하더라도 종합적인 열 쾌적 지표를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한점이 있었죠. 그러다가 70년대에 P.O. 파ঙ어라는 아주 너무너무나 유명한 교수님께서 PMV라는 개념을 참 이제 제청을 하셨습니다. PMV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종합적인 열 쾌적 지표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6가지 이 요소들 건고온도, 상대습도, 공기속도, 우리 선분 키우면 시원하니까 공기속도 그리고 주변 우리 평균 복사온도라고 하는 4가지 클라이밋 팩터와 그러니까 피지컬 팩터와 퍼스널 팩터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옷을 입고 있는가, 이 6가지 팩터를 가지고서 PMV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고, 그게 0에 도달하면 0이라고 치면 그게 아주 쾌적한 상태. 그리고 마이너스 0.에서 0.5면 이제 쾌적한 영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MV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개인 맞춤형으로 정말 쾌적한 환경을 종합적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PMV 가지고 제어한다라고 하는 예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네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은 각종 센서들로 이렇게 캐칭이 가능합니다. 메저링이 가능한데 문제는 매트하고 쿨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걸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값을 했습니다. 뭐 오피스는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겠거니, 그리고 옷을 얼만큼 입겠거니, 그래서 가정된 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된 PMV 값이 실제 PMV 값이 아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뭘 제어를 한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는 걸 써서 그런 매트나 클로를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PMV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연구의 출발점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가 어쩌면 가능한 솔루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각종 이제 그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손톱만한 그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 실제 상황을 이렇게 영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듈을 개발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제 실제 매트나 클로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게 두 번째였고, 매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기본적으로 CNN 하나의 타입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타입이고 이걸 사용을 해서 개발 진행을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만한 사이즈에서 영상을 취득을 해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도출을 하면 거기까지가 이제 끝. 그러면 이제 그 도출된 거를 SUA, 그러니까 미 냉동공조학회에서 제시하는 행동별 매트 값과 비교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크게 2가지 모델, AN의 모델이 사용이 됐는데요. 하나는 1단계, 2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1단계, 오른쪽에 2단계. 첫 번째는 사람의 주요 부위, 그러니까 부위 조인트의 XY 좌표를 도출해내는 게 첫 번째 모델입니다. 영상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그 XY 좌표, 그럼 28개의 XY 좌표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앉아 있구나, 서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도출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 걸쳐서 행동을 유추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첫 번째 모델이 잘 작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두 번째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예로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해보면, 왼쪽 차트는 주거시설이고, 주거시설의 대표적인 행동이고, 오른쪽은 업무시설에서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파란색 바하고 주황색 바만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은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 그리고 파란색은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에 의해서 도출된 값입니다. 보시면 뭐 상당히 잘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성능평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으면 세 번째는 그거를 알고리즘에 넣어가지고 PNP 제어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 건물에서 왼쪽 각 이제 뭐 행동을 하거나 뭐 하고 있으면 각종 센서에서 그걸 잡아오면 가운데 매트나 클로 모델에서 실제 제실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입고 있구나라는 걸 도출을 하고 그게 알고리즘에 적용이 되면 보다 오른쪽 쾌적하고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는 조금 이제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조사해서 정리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도 AI 적용해서 스마트 시티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자면 키워드만 보자면 영상 가지고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행자를 인식, 뭐 차량 번호판이나 이런 걸 인식을 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런 적용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로테르담 이제 포트 이제 항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화물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만 내 선박 대기 시간을 아주 혁신적으로 감축시켰다, 20% 감축시켰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함부르크에 비슷한 포트에 관한 거고, 역시 공급망의 최적화 및 운송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몇 가지 다른 사례들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도 시티 브레인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도시 공공자원의 최적화 적용을 하는 예가 있었고, 파리 같은 경우에도 유동 인구 흐름을 파악을 해서 광장을 설계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고속도로라든가 뭐 기상 정보라든가 하는 건 데이터 취득을 통해서 사고가 날 지점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정보를 주는 웨이케어 시스템이라는 거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우리나라 대전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빨리 말하면 말이 좀 빨랐는데요.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가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속 가능한 건축 및 AI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문진우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발제해 주신 문진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속 가능성 부산만의 모습으로 라는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본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지속 가능한 항만 도시에 대한 고민이란 주제로 뭐 부제를 달한 부분이 이제 부산이 항만인가 항만 도시인가란 부제를 달았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여기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국제연구기관들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방인인데 이제는 점점점 부산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바라본 부산,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원래 전공이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만 부산항 재개발을 위해서 1997년도에 왔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물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항만 연구만 20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과거에 했던 어떤 전공, 그리고 항만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바라본 도시, 그리고 이 항만으로서 부산은 전 세계 5위, 6위의 항만인데 진짜 도시로서는, 항만 도시로서는 과연 부산의 어떤 포지션은 어떤가, 된 이야기를 이방인에서 다시 부산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관찰한 6년 동안의 경험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 교수님께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영어
문장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현재 살면서 이 후세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안 미치면서 과연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제대로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셨던 게 도시가 역사성을 가지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온 부산이 개방이 되면서 역사성을 가진 10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이 과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앞에서 말했던 키워드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산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항만 도시가 어떻게 성장을 해오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두 번째는 그럼 다른 곳의 항만 도시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부산이 진짜 지속 가능한 항만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도시의 승리, 그러니까 Triumph of the City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든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도시라고 했고 도시가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시가 이기고 있는 이 이면에 제대로 된 어떤 도시의 삶이 있는지를 좀 저희들이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시는 확실히 이기고 있습니다.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는 인구들은 줄고 있는 건 저희 한국에서는 이미 20, 30년 전에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산이 인구가 많이 늘었었는데 이제는 또 거꾸로 외부로 유출되는 또 그런 경험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항만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밀도를 예측한 UN 자료입니다. 1990년대, 2014년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마 자세히 안 보시라도 그냥 빨간색 그림만 봐도 대충 2030년쯤 되면 항만,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그리고 강에 있는 하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기정사실. 지금 이미 경험했던 1990부터 2014년 사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아마 물의 부족이라든가 바다가 그리고 강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도 해왔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부산의 미래를 그냥 좋게만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전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항만 도시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작은 포구에서 점자 항만이 생기면서 뒤에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이 도시가 커지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결국은 이 항만이 도시에 밀려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게 지금 부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나아가서 제대로 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일본의 도쿄와 요코하마처럼,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처럼, 또 우리 부산도 아마도 나가게 되면 진해 창원하고 연계되면서 또 거대 도시군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진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2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논문 쓸 때는 아마 이 단계의 중간 단계나 초입 단계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도, 그리고 또 특히 항만 도시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 도시가 승리를 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란 도시, 그리고 교토, 일본의 과거의 수도였죠. 중심이란 도시. 그리고 또 지역을 보면 서울의 강남, 우리 부산을 따지면 해운대겠죠. 그리고 비도시로 보면은 강북, 서울의 강북, 그러니까 구도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을 따지면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 또 영도 이런 쪽일 거고요. 그리고 또 대립되는 그림들이 재건축조합, 강남이나 우리 해운대나 아니면 수영이나 이런 데는 빨리 이제 쓸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그런데 비도시, 그러니까 구도심들은 그게 아니라 그 골목을 살려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아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로 따지면 도곡동, 대치동,
그리고 서울로 보면은 이제 홍대라든가 뭐 연남동, 상수동, 익선동 요즘 뜨고 있는 동네들이죠.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은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쇼핑몰 프랜차이즈고, B도시는 이제 사진관, 서점, 출판사, 카페 같은 곳일 겁니다. 제가 이 밑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아마 지난주에 저녁에 술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서초동에서 걸어서 저희 집으로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왼쪽과 오른쪽이 A도시와 B도시를 지층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찍었는데요. 저기가 어딜까요?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이 오른쪽이고요. 왼쪽이 아주 큰 그 회사죠. 레미안, 반포 레미안이 있는 지역입니다. 왼쪽 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 아파트, 아마 저기 아파트는 보통 30억에서 한 40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설해마을입니다. 그 사진들도 설해마을 사진들인데, 저기는 이제 구도심에 옛날 사람들이 살아있고 커뮤니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분들이 저쪽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고학력자들 65세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분이 45%가 저기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평균이 65세 이상은 대학 졸업자가 5%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저기는 환경도 좋고 의료시설도 가까이 있으면서 학군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커뮤니티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안에 보면은 골목 들어가면은 저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만, 저 스타벅스도 일반 스타벅스와 다르게 아주 지역에 맞춰져 건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사진을 지금 제가 표시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바깥에 주차장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장식을 해서 바깥에서 보면은 저게 주차장인지도 구분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저러한 식의 진화, 그러니까 부산이 A도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B도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뭐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조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쩌면 그게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지나간 후에는 코로나랑 포스트 코로나는 분명히 다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새로운 도시가 저는 분명히 올 건데, 이게 분명히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변화를 더 촉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한 달 전에 낸 책입니다.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는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물류를 너무 몰라요. 항만도 해운도 너무 몰라서 제가 생활에 있는 커피라든가 와인, 참치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쉽게 걸었었는데, 이게 뭐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책의 논조가 뭐냐면, 나는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물건이 나한테 오도록 만드는 그런 트렌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클지향의 시대는 유명한 일본의 마쓰나가 게코 여사가 적은 책인데요. 작은 마을이 우리 도시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는 요즘 저랑 같이 베스트셀러에 경쟁하고 있는 노클의 진화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 도시계획하고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이 적은 책들이 있는데, 이 작은 것들이 도시를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가 도시 생활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로 설정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을 생활권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파리 역시 그 대도시가 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작은 도시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도시, 이 골목 상권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한테 많이 뜨는 이야기가 서세권입니다. 서세권이 뭔가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를 서세권이라고 합니다. 대형마트로 요즘 편의점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세권은 뭐냐면 스타벅스가 있는 권역입니다. 스타벅스가 있어야지만 나는 그 동네에 살고 싶다는데, 스타벅스의 커피 맛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의 문화, 분위기가 그 지역을 좌지우지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서울이 뭐 잘하는 진화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한참 제가 아마도 서울에 한참 젊었을 때 뛰어다닐 때는 로데오길이 유명했는데, 그 다음에 가로수길, 경리단길, 그다음 홍대, 상수동, 이제 열정도, 저기는 아마 저 용산의 올드타운입니다. 성수동, 그다음에 익선동, 서촌, 이제는 점점 구시가지에 있는 옛날의 골목 쪽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들이 더 재미있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클 지향 시대에 지금 우리 부산이 이 항만을 가지고 있는 부산을 항만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두에 대해서 진짜 부산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퀘스천을 던지고 싶고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리고 저 2006년도에 부산 항만공사가 생겼을 때 아마 그때 부산 항 재개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홍콩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우리 그 당시 지도 교수님이 거기 학회장을 하셔서 저보고 이제 발표를 하라 그래서 멋지게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부산에서 도시 항만 재개발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빌딩을 짓자는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이대로 두면서 뒤에 하고 연결시키고 아까 이야기했던 살아있는 생명처럼 항만과 도시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단체분만 몇 분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축출이 됐습니다. 다행히 제 전공이 이제 항만 물류를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근데 다시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게 그때 2005년 6년대 부산항 재개발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들어진 건 국제여객터미널하고 웬 뜬금없는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피스텔이 큰 게 하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와서 그 10년 동안 15년 동안 서로 치고받으면서 고민됐던 게 결국은 이 지속가능 도시 그리고 수변 공간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15년을 이제 협의를 하면서 다시 원점에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지금 비콘 그라운드에 왔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잘 만들어진 부산을 더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테이너를 묘하게 잘 디자인하셔가지고 제가 길을 잃는 바람에 이 끝이 아니라 저 끝으로 내려가서 운 좋게 사진을 다 찍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부산이 가져야 될 어떤 맥락이나 수변 공간의 어떤 그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원룸에 살고 있는 부산역 앞에서부터 해서 영도 다리 사이에 있는 골목들과 바다 주변의 길입니다. 아마 이거는 부산 분들은 늘 보는 곳이라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처럼 내륙에 서울에 살던 사람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쪽 사진은 동강동 인쇄 골목인데 저기가 과거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저런 곳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저게 너무 좋고 저는 저 골목이 예쁜데 부산 분들, 그러니까 관광객들만 몇 분씩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저 사진은, 저희가 대평동인가요? 저기 대교동인가요? 저기 영도대교를 건너서 영도에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포장마차촌이 밤에만 생기는데 저 바로 뒤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게 포장마차가 아니라 배들이에요. 저런 곳은 제가 유럽을 다녀봐도 잘 많이 못 봤던 곳인데 저게 좀 사실은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마구잡이로 좀 온친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그 위쪽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내려서 찍은 부분입니다. 오른쪽이 아마 그 라발스 호텔이고요. 왼쪽이 바다고 저 주차장들이 밤에 되면 저렇게 포장마차가 되는데 저는 저게 저 포장마차와 저 분위기는 부산의 것인데 저렇게 제대로 이용 안 되는 게 부산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그때 하면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의 항만 도시들은 어떨까요? 이제 항만이 재개발이 되고 항만 공간이 나오고 도시가 연결되는 공간들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재매립을 해서 이제 빌딩을 세우고 아파트를 만들고 오피스를 만들고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게 과연 그게 답인가에 대해서 요 자료들은 그 과거에 우리 저기 런던 대학교 있던 김정우 교수님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잘 나가시는 그 홍익대학 유원준 교수님들이 찍은 사진들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리버풀입니다. 저기 알버트 독이라고 해서 저기는 강의 하구에 있는 항만입니다. 리버풀이 항만으로 이미 몰락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저리 뻘이 생기다 보니까 대형 선박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제 항만들은 전부 다 배들이 커지기 때문에 저런 강하구에 있는 항만들은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저기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물류 창고들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건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런 곳에는 이제 항만 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간히 요트라든가 조그만 선박들이 와서 뭐 접안해서 주변을 보는데요. 근데 저걸 저렇게 방치하고 밀어내면서 새로운 아파트나 빌딩을 지은 게 아니라 저 공간들을 비틀즈가 시작했던 리버풀의 비틀즈였던 상징 그 모습들을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비틀즈는 자랑스러운 대상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또 자랑스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리버풀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노예를 끌어와서 항만이었죠.
저걸 그대로 자기들의 과거의 어두운 면들을 상품으로 문화로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반성하는 백인들이 그리고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흑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게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리버풀이 이렇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몰락하던 리버풀, 과거에 직물 공장이나 공장이 있었던 그곳이 인구가 계속 줄었는데 다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고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벌어들일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버풀이 저렇게 생존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리버풀입니다. 물론 새로운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가야 할 부산의 모습, 진정한 항만 도시, 세계 6위의 항만이지만 세계 10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일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싶은데 그거에 좀 더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항만 도시의 모습은 과연 어디일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보스턴입니다. 이게 과거의 보스턴의 이제 도시계획 모습인데요. 아마 제가 보니까 이 보스턴에 있는 도시의 저 항만과 또 도시를 단절시키는 저 도로망들을 보면은 딱 부산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단절이 확실히 되어 있고 저 항만 공간들이 뒤에 도시 공간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만 도시에 살면서도 항만이 뭔지를 모르는 부산 사람들처럼 보선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보스턴이 항만 기능을 점점 상식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시민과 도시계획 전문가들, 건축학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냐면 저 도로를 지하로 넣게 하고 그 도로에 있던 자리를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게 도시와 항만, 바다 수변 공간을 이제 연결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2005년 6년도에 발표했던 내용도 뒤에 부산역 뒤에 있는 도로를 밑으로 넣고 위를 저걸로 하자고 했는데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지하로 통과하는 차량들입니다. 차량들은 지하로 통과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이제 지하로 다니기에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죠. 자, 그 공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마켓으로 그리고 노는 공원으로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스턴시는 그때 누구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 단위의 이익이나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득이 되는 과정을 가고자 고민을 했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저게 퀸시 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조금 부산이 가야 할 길은 몇 명의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이득이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해서 후손한테 재산이 되는 과정을 조금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여담을 좀 드리면은 제가 15년 전에 친한 친구가 제노아대학 교수를 해서 거기에 가기 전에 그 친구를 한국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을 보더니만 서울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모던하다. 그게 저는 참 좋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노아를 가니까 1500년 된 건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지은 건물이 12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서울이 모던하다는 말은 뭐 절반은 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100년 된 건물들이 200년 된 건물들이 그게 그분들이 돈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거기가 콜럼버스의 고향이고 또 마르코 폴로가 잡혀 있었던 빌딩이 지금 항만공사 건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곳이니 사람들이 자꾸 방문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보스턴도 저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부산도 과연 지금 있던 그 100년, 150년 되는 역사의 공간들을 갈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살려서 뭔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숙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 우리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노트르담인데요. 노트르담이 이 구항만을 안 버리고 저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분들을 인큐베이팅 했던 스타트업 공간으로 만들어서 포트 엑셀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붉은색 물류창고들이 지금 오른쪽에 그림처럼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저기서 스타트업을 창출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테슬라를 아니면 애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파리에 가면 철도역을 만든 스테이션 F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스테이션 F는 상당한 젊은 기업들이 지금 미래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도 움직이지 않지는 않죠. 당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항만 공간에 대한, 그리고 항만 도시의 장점을 제대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부산 항만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이제 2대 도시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추이 변화를 보시면 지금은 2대 도시입니다만 2034년에 인천이 2대 도시로 올라갑니다. 아마 저거는 제 생각에는 2034년이 아니라 2028년 9년 되면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GRDP는 2018년에 인천이 부산을 넘었었습니다. 이제 2대 도시가 아니라 3대 도시가 되겠죠. 제 고향이 개인적으로 대구인데 저는 대구가 3대 도시라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대구가 3대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음은 부산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부산 분들이 모르고 있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저걸 버텨야 되는 생각을 저는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저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국의 출생아 숫자입니다. 아주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단 19년 만에 절반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더 저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꾸 주는데 부산 인구가 준다는 건 당연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줄고 있음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부산이 가야 할 길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항만도 계속 성장하고 생명처럼 진화한다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고항이 북항 쪽이 저렇게 바뀌면서 신항의 배후도시들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또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상하이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40년에 부산역입니다. 그리고 2000년, 그리고 현재 부산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A 도시, 그러니까 모던한 도시, B 도시는 이제 포스트 모던 도시죠. 과연 지금 우리가 B 도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상태로 간다면 제가 과연 B 도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그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역에서 부산 구항, 북항 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육교가 지금 건설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멋지게 저기 오피스텔이 쫙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게 저런 모습이 아닌 부산다운 모습이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구상되어 있는 안들입니다. 연안 크루즈, 그다음에 업무 호텔, 그다음에 도심 교통센터 뭐 등등등 뭐 오페라 하우스도 있습니다. 특히는 부산에 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야 되는지도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저걸 제가 이제 A 도시의 모든 도시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산이 가야 할 길. 이건 이제 우리 그 당시 홍대 유현준 교수님께서 해양포에서 발표한 부산 북항의 마스터 플랜 수정을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저렇게 묶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저게 맞다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라고 있습니다. 저기도 항만인데 항만 전체가 도시 공간으로 바뀌면서 저기서 가장 중시였던 저 빨간 점들이 저 항만 공간과 도시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거의 10몇 년 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시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 학자들이 저희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과연 부산이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 반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영도대교를 건너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 하단은. 그리고 왼쪽은 영도에서 영도대교에서 부산대교에서 이제 내륙을 보고 찍은 사진. 그리고 또 라바스 호텔이 있는 영도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데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듯한, 뭔가 인간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 듯한 도시. 조금 더 저걸 잘 유지를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5년 동안 관찰했던 부분입니다. 부산 북항 뒤에 보면 상당히 많은 빨간색 옛날 일제 때 지었던 물류창고도 있었습니다. 모조리 사라져가지고 저거 하나 남기고 다 오피스텔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이미 많이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저 빌딩은 누군가에 의해서 커피숍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저 부분만 남아있습니다만 저게 저 하나만 달랑 남아있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른쪽 영도에 있는 저게 아주 조선소 창고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저는 아마 저것도 내년, 내후년, 몇 년 뒤에는 전부 다 아파트로 올라갈 거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저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청년들이 만드는 스타트업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돈도 없고 그리고 부산의 시장이나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라서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너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영도입니다. 그래도 영도에서 성수동하고 제가 봤던 그런 부분들의 개발이 조금씩 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목욕탕인데 카페 220볼트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과거에 있는 부산에 있는 목욕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카페로 전환을 했는데 아주 핫플레이스로 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점점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저게 점이 아니라 선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뭐 저 부분들은 지금 찍은 사진들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에서 찍었던 과거의 항만 공간들이 학교라든가 스타트업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박물관을 바뀐 내용들은 찍었습니다. 저게 왜 부산에는 더 많은 시설이 있었는데 다 오피스텔로 바뀌어지고 저걸로 유지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과거의 초량동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흰여울 마을인데 저 위에 흰여울 마을에 여기 이게 흰여울 마을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나오시던 그 영화 때문에 아주 유명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저녁에 노을 질 때 가보니 저기 그리스의 산토리니보다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작은 키 작은 아파트들이 또 재개발 통해서 아주 고층에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 저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사실은 산토리니가 좋은 게 아니라 저 지역의 돌과 저 지역의 바다 색깔과 저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건축물일 뿐인데 그게 아름다운 거죠. 부산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망미동이 어딘지 모르고 사진만 이거 받아가지고 계속 자랑했던 망미동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망미동인 줄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부산이 산이 많다 보니까 테라스 하우스를 저렇게 지어가지고 물론 사는 분들이 좀 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부산의 가장 모습을 잘 유지를 하면서 건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일본의 시미즈입니다. 저기는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색깔이 다 하얀색입니다. 그 이유가 저기서 보면 바로 후지산의 하얀색 만년설이 보입니다. 저거랑 그러니까 경관을 색깔을 유지를 해서 만들었는데 저게 아주 명물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강동 그리고 저게 40계단인가 48계단 저런 시설들이 남아 있는데 저게 점으로만 남아 있고 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공간으로 연결이 안 될 뿐더러 저게 지금 북항 재개발하는 공간하고 도로로 크게 두 번 아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저 맥락들이 다시 그 항만으로 연결된다면 저게 더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부산역 앞에 초량동에 붙어 있는 간판을 제가 PPT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역사가 나와 있어요. 1884년에 초량동 일대에 청나라 영사관과 천국 조계지가 설치돼서 청관이라 불려요. 아마 부산 분들도 제대로 안 읽으시면 전혀 지나치는 내용인데요. 그게 역사가 보면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군까지 들어왔던 아주 다양한 역사성과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죠. 다양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들이 그냥 앞에 대문만 텍사스 스트리트, 뭐 차이나 스트리트, 뭐 러시아 스트리트라고 적혀 있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역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저 노래방 주점이 망할까 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는데 저 간판이 5개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5개국이 들어가 있는 간판은 부산에 있는 데 빼고는 없을 겁니다. 노래방 위에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중국어랑 가라오케라고 해서 일본말로도 다 적혀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문화가 융합이 된 공간을 그걸 또 역사로 가지고 있는 곳이 사마르칸트란 간판을 가진 식당이 이렇게 이태원 빼고 있는 곳이 아마 부산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문화가 다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저게 이 부산이 가진 융합의 역사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용두산 공원에 이제 조명시설에서 색깔이 바뀌는 과정도 쫙 찍었습니다. 저게 부산이 아이덴티티일까요? 지속 가능한 부산의 모습일까요? 저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대로 부산이 좋은가를 제가 이제 이게 PPT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진은 잘 안 나옵니다만 제대로 된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좀 바뀌어져야 될 모습들을 좀 캡처해서 그 지역에 좀 붙여 넣었습니다. 저렇게 연결이 되고 저게 점이 아니라 선으로 또 면으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저건 뭘까라고 하는데 왼쪽은 뭐 제가 이걸 넣었다고 또 아주 BTS 팬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BTS랑 오른쪽에는 홈입니다. 저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정열적인 우리의 어떤 독보적인 트렌드 어떤 뭐라 그러죠? 문화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호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주 대장간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저 우리 호미를 팔아가지고 데이트를 쳤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져갖고 우리는 관심을 안 갖는 건데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자기 정원을 관리하기에는 완벽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저 호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융합된 공간으로서 부산이 좀 만들고 부산을 비항만 도시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도시로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스턴 사례에서 이야기를 가져서 모두가 이득이 되는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신도심과 원도심이 동반 성장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세권뿐만 아니라 이 설세권이 강한 곳으로 이 부산의 구도심 이꼴 바로 항만 공간이 연결되는 곳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부산 바로 그 영도 뒤에 있는 그 그냥 골목을 찍어봤습니다. 아까 골목 상권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 골목이 그냥 밀어붙여야 될 공간일까라는 퀘스천을 좀 드리면서요. 저걸 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좀 오고 거기서 즐기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저기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요. 이미 인구가 반토막이 났는데 신생아들이 더욱더 줄 거라 보여집니다. 이제 미래는 그 분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먹고 살지를 못해요. 결국 한 사람이 100명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이제 그 인력을 양성을 하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만 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산도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거나 오피스텔을 올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일으키는 거 아니면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거 이게 아니라 좀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날개를 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존의 오너가 아니면 뭐 테슬라의 오너가 우리 부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기반을 좀 마련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저렇게 살고 싶은 공간으로서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우 본부장님 발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문진우 교수님과 이성우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두 분과 함께 부산연구원의 박상필 실장님,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성희웅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필 실장님께서 다 들으신 발제를 들으시고 그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연구원에 있는 박상필입니다. 저희 이제 부산연구원은 이제 부산시에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이제 그런 공공연구기관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발표 자료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받았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발표 자료에 없었던 내용들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더 재미있게 이렇게 들었고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AI라는 거하고 하나는 슬세권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데요. 저는 토론을 좀 일단 뭐 주어진 시간 10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마 큰 주제가 지속 가능한 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이 혹은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퀘스천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럼 과연 지속한가? 전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제가 풀어야 될 일들인 것 같고, 거기에 더 나가서 아까 이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부산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이제 좀 들어가 보면. 그래서 뭐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를 기본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쭉 이런 지속 가능한 도시 혹은 건축 이런 거에 대한 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그 상반된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이제 일반적인 도시의 이런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첫 번째는 도시나 어떤 건축을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혹은 예측 가능한 어떤 실현체 뭐 이렇게 보는 아마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가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시나 건축은 그런 측정할 수 있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그런 가능체 같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상반된 것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주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들게 해주는 그런 발제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두 가지 그 상반된 입장이 서로 각각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야지 좋은 도시와 건축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도시 계획 쪽으로 공부를 해서 도시 설계와 경관 쪽을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진우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제를 주신 내용은 제가 이제 비전문가 쪽에 이렇게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잠깐 카이스트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기술 기반의 도시나 건축 이런 것들의 고민들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을 좀 더듬어 가지고 몇 가지 좀 궁금한 사람들을 여쭤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건축이든 도시든, 이런 걸 얘기할 때 기술 기반, 특히 이제 IoT 기술을 접목해서 가는, 지금 이제 AI까지 얘기를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궁금증인데 두 가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 돈을 누가 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센서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될 때에 어떤 이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될 때 추가되는 비용, 이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하지?라고 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계속 이렇게 항상 퀘스천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부분. 예를 들면은, 조금 춥다 그러면은, 문을 닫고, 조금 더운데 그럼 창문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시스템이나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 그런 좀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것도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부산에 이런 설명해 주신 AI 기술 혹은 다른 기술들을 접목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지, 현재 기술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런 공공 건축물 혹은 민간 건축물이든 이게 실제 적용이 가능해서 작동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문인우 교수님 건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성우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항만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설세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한 지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두 가지가 저는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굉장히 그 적절하게 딱 짚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그 항만도시의 이런 발전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네트워킹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항만에서 그 주변 도시들과 연합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거대 도시로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울산이라든가 김해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은 마더시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어머니의 도시처럼 이런 모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도시의 부산 이라는 것들을 이런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도시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크게 보면은 도시 공간 구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풀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했고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항만 재개발을 이제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원래 바라시던 항만 재개발의 모습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차이 좀 이런 좀 다른 방향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0년이 넘는 그런 이런 부산항 쪽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자본의 힘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혹은 등등등이 작용을 해서 아마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어디까지 도시의 어떤 이런 그 관리를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도시의 부분을 자원으로 볼 건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두를 보존할 것이냐 혹은 건축물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길이라든가 골목길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존을 해서 나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던져주는데요. 자원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아마 이것도 이제 계속 풀어나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상황도 여전히 그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항의 재개발을 할 때 여전히 초고층 건축물과 민간의 거대 자본들의 이제 자본의 힘이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는 설세권이나 이런 부산의 어떤 역사성, 장소성 이런 것들을 좀 지속시키는 그래서 매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걸 당장 뭔가를 해야 될지 이런 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쪽에 혹시 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저도 이제 리버풀에 있는 엘버트 독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부두 전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갔고 거기에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성을 고려해서 잘 입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올드한 것과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시계획적 조치나 혹은 문화예술 전략, 공공예술 전략 이런 것들이 아마 접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 조치를 하고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산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가지고 왔을 때 현재 부산항의 이런 조건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조금 이렇게 좀 알고 계신 혹은 뭐 제안하고 싶으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필 실장님께서 문진우 교수님하고 이성우 본부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문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환경 및 설비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매우 이제 말하자면 건축에서 과학적인 부분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뭐 어떤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인간성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인간성의 변화라는 걸 어디까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어떠한 기술도 장단점, 그러니까 유용한 것과 편리성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칼, 자동차, 원자로 폭탄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그런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의 미래를 상당히 말하자면 좀 디스토피아적인, 좀 우울한 미래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전 이제 이런 베이스는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냉난방 시스템이 뭐 잘 갖춰져 있고 정말 쾌적한 환경을 자동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인간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영역으로 남겨놓는 게 좋으냐. 물론 남겨는 놔야 되는데 기본적인 길은 이제 자동차를 얘기를 들어보자면 자동차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아무도 반기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시끄럽고 공해가 있고 또 고장나면 사람 칠 수도 있고 저거 어떡할 거야. 근데 지금 아무도 자동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 거야.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지속 가능성에서 걸어 다닐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의지에 의한 거지 보편적인 상황은 이미 이제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성에 얼마나 변화를 줄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우리가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 낙오자가 될 거야.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뭔가 좀 인간성을 말살되고 등등등등 이제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훨씬 편리함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결국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사람이 사용을 하느냐 문제겠죠.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도 좀 구축을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인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 대안이 도입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분야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3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환경 영향성, 인바이런먼트 임팩트를 평가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믹스를 평가를 해서 이제 세 개가 다 맞아 들어가면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처음 들어갈 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 추가 비용을 세이브할 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일단은 정답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돼서 경제성은 없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사람의 행복이라든가 어떤 뭐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소 경제적인 부분에선 조금 이제 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도 그것은 이제 맞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기본적인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것으로서 조금 얘기를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 질문 이제 부산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부산의 문제는 이제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처음 들어가지고 깊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AI라는 거를
무조건 사용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학생들이나 누가 와서 AI로 이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왜 해야 되는데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걸로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만약에 AI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는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이나 혹은 기존의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어렵다.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AI를 접목을 해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툴입니다. 툴. 이게 절대적인 무조건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마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접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저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성호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이 제가 여기 있었으면 우리가 해결을 하자고 했겠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 도시의 자원이라고 볼지에 대한 부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과거에 했던 어떤 경험을 조금 토대로 이야기하면 대학원 다닐 때 그 이태원 도시 설계 그리고 인사동 도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니면서 그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그 도시 계획적인 어떤 툴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지. 그리고 뭐 공공건축은 뭐 따로 좀 있었고 나머지는 그 개인 사유재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있었던 이태원이나 그 인사동은 비교적 잘 뭐 완벽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때 교수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원생일 때 고생을 엄청 했는데 그 가게 주인들이나 한테 쓰레기통도 막 던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긴 과정 속에서 서로의 계속 협상, 합의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조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급하게 끝난 부분들은 좀 엉망진창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곳들은 비교적 타협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해 나갔던데 아까 제가 함부르크 하펜시티 케이스를 이야기한 게 그 과정을 저희들은 좀 거쳤어야 되는데 정작 부산에 지금 그 재개발이 시작됐던 언급됐던 그러니까 제가 1997년도 부산항 재개발 때문에 개마에 뽑혀가 왔는데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하부 구조만 지금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때 사실 그 위에 소프트웨어나 위에 컨텐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됐더라면 하다못해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됐더라면 합의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방향이 안 서서 아마 어디까지가 도시의 자원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도시의 자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엮고 이렇게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은 여기 있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부산 북항 재개발이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강박관념 그리고 부산은 더욱더 이 산도 많고 길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는 거기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부산 북항 앞바다를 삼각형으로 해서 해상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해서 일본 케이스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었죠. 뭐 로코 아일랜드니 뭐 이쪽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걸 만들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 회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이제 빌딩을 올리고 이제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져 있는 이 공간들을 제가 다 썰어버리고 새로 하자가 아니라 정해진 공간은 어쩔 수 없다 생각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구의 용호동 이쪽에 남아있는 아직 항만 공간대 남아있는 그곳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지금 영도랑 부산 롯데백화점이 연결되는 그 부분들 거기는 좀 지켜서
남아있는 공간들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재미있는 공간, 그리고 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저는 인재를 키우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쉬운 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한진중공업이 이미 이제 법정관리 넘어가서 주주가 지금 따로 있는데, 그게 지금 개발업자들한테 넘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이미 사실은 70~80%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짓겠죠. 그 공간들이 그렇게 지어지면 안 되고, 사실은 그 공간은 아마 이번에 거기 송현동인가요? 그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그 경복궁 옆에 있던 부지를 서울시가 매립해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부산시가 좀 나서서 그 공간들을 매입을 해서 그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원도심에 있던 공간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부산이 나가는, 지속 가능 부산이 나가는 어떤 그 핵심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키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읽게 되고 또 그 다음을 계속 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부산은 부산이 아니라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A 도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성희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건축학부의 성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부산 도시 건축 과제에서 건축 과제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하신 두 개 과제 중에 한 분은 이제 AI 관련된 말씀하셨고, 한 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비항만 도시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디자인 설계사무소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저도 도시재생 쪽으로 받긴 했는데, 지금 이성우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쪽에는 저는 역세권 쪽 도시재개발 재개발이라 조금 저는 재밌게 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문진영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성, AI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 그리고 그게 더 나가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닫힌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게 된 이유는 그 자연의 많은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물을 짓게 되고 건축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쾌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냉난방도 하고 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요소들로 나오니 지속 가능한 건축 위해서 에너지를 세이빙 하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인간들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걸 지능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어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디자인 계획적인 얘기도 하셨고, 에너지, 그다음에 재료,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장소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이게 지금 건축에 있어서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곳에서 있어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자면, 저 지속 가능한 개념은 1997년에 로마 클럽에서부터 나왔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에서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도시와 건축 계획에 있어서 오늘 발표하신 AI 건축 환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연구 분야나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설비지만 전 건축 계획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런 것들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성호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쇠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도심부가 쇠퇴가 되는 거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부산이라는 제2도시가 인천보다 이제 인구도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역 총 생산량도 점점 감소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외 사례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우리 이제 부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비항해 도시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지속 가능성 중에서 저희가 뭐 한 4가지로 얘기하자면 뭐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 사회적인 지속 가능, 그다음 경제적인 지속 가능, 그다음 문화적인 지속 가능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초점을 갖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좀 문화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까지도 포기를 하고 문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관련돼서도 지속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서 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게 하시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북한 개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이제 함부르크의 하벤시티 도시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초랑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배후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보면 로컬 지향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뭐 요번에 제주도 여행 가는 추석 때 여행 가는 인원이 최고로 지금 많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라는 이 도시도 굉장히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여행객이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코로나 상태가 계속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가 계속 줄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사람도 줄기 때문에 도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여행객들이 부산에 와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행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산의 아이덴티티나 또는 부산에서 관광객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집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우리 성혜원 교수님께서는 문 교수님하고 또 이성호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똑바로 이해한 거라면 AI와 건축 계획과의 어떤 접점이 있지 않을까, 같이 연구를 해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조금 배경부터 요즘 현상을 좀 보자면 사실 건축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손 가지고 그렸는데 아무도 이제 손 가지고 안 그리죠. 요즘 학생들 보니까 바로 처음 스키마틱 단계부터 바로 그냥 컴퓨터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모델링도 뭐 그렇고 그리고 또 뭐 구조 해석이라든가 에너지 해석 이런 걸 이제 요즘 손으로 안 합니다. 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요즘 이제 빔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심지어 건물을 자동으로 짓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3D 프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봇 베이스드 뭐 컨스트럭션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과 마찬가지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디자인 앤 플래닝 부분에 대해서 AI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것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물론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외국 좀 선진화된 데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걸 왜 안 했는가, 물론 제일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다른 피지컬한 부분을 다룬 것보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건 건축가의 어떤 그 창의적인 부분, 그런 영역인데 이게 기술적인 거로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분명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상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대지가 주어졌고 단지 계획을 하는데 그걸 법규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거를 집어넣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치와 매스를 뽑아내서 거기에 이제 건축가가 리터치를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갈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지속 가능한 거를 포함한 오토매틱 플래닝, 오토매틱 디자인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만 어찌되었든 출발 시점을 건축이라는 거를 우리 건축가를 위한 건축인 건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인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AI하고 건축 디자인 계획이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가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위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 혹은 건축의 본질에 관한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는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고요. 두 번째 이성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성 교수님께서 아주 예리한 포인트로 또 지적도 해주시고 멘트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주셨는데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친환경,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발표 자리에서는 문화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아마 친환경적인 부분은 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됐던 내용이 이제 문화적인 컨텐츠가 살아난다면 이게 경제로 연결될 거고 또 이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연결도 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발표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아마 다 생략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건 제 이해를 잘못 시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죄송스럽고요. 핵심적인 그 부분, 그러니까 부산이 과연 어떻게 집객, 사람들을 포인트를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주하고 이제 부산의 여행객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제주도는 넘쳐나고, 그 부산은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거 부산이 비매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산이 코로나를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목욕탕이 많아요. 저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지만은 요즘은 거의 없는 목욕탕이 부산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옛날 목욕탕들. 아마 이게 이 지역이 또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매개가 돼서 제주도는 코로나를 컨트롤했고 여기는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부산의 매력 포인트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5년 6개월 됐고 저희 연구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애들 키우거나 이런 분들은 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 되는 부분들은 애들 다 남기고 왔어요. 초등학교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은퇴할 무렵에 있는 분들, 애들이 대학 들어갔던 분들은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원래 서울 갈 예정이었는데 부산에서 그대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너무 기후가 따뜻하다는 겁니다. 아마 온난화 재속지 때문에 부산 날씨가 아마 제 생각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제주도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부산이 더 좋은 장점은 뭐냐? 태풍이 와도 서울을 갈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비행기가 안 올라가면 이동을 못 합니다. 이게 저는 부산의 가장 기후가 장점이고 두 번째는 싼 음식들이 옛날 맛이 나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도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부산의 바다의 경관. 전 이게 결합에 대한 컨텐츠가 또 역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버무려가지고 융합시켜서 컨텐츠화 시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산에 대한 음식이나 그 역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폭이나 깡패라든가 물론 그것도 역사의 일부분이죠. 그게 영화로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가고 싶고 재밌지만은 조금은 살벌한 동네 그런 느낌이 간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컨텐츠를 믹스를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엉뚱하게 BTS랑 호미를 갖다 붙였던 게 이 새로운 이 내용과 옛 것을 연결하는 이 융합 포인트가 이미 있지만은 이 매력 포인트가 있지만은 잘 좀 맛깔나게 디자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여기가 어디죠? 비콘 그라운드인데 아까 제가 저기 끝에서 잘못 가서 끝에서부터 다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사진을 계속 찍었는데 컨테이너 형상인데 아쉽게도 이게 다양하지 않고 일렬로 직선으로만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이렇게 각도가 다르다든지 한 층이 더 올라가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그 네덜란드 노트르담 그 구시가지 가면은 컨테이너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게 큐빅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하게 생각 들었는데 쫙 일렬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만 융합이 되고 방향이 바뀐다면 완전 전혀 다른 모습일 될 텐데 그런 모습으로 좀 가면 어떨까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해양수산부가 아마 2년 3년 전에 그 김영준 장관께서 했던 그 어촌 누딜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국에 특히 부산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인프라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패나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건드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건드린 게 아니라 모두 하드웨어를 건드려가지고 그냥 토목공사만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4대강 사업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부산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 이미 있는 이것들을 묶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한 예로 우리가 TV에 보면 요즘 그 누구죠? 그 섬에 가서 그 삼시세끼 어촌에 가서 하는 섬 이야기만 요즘 섬에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자연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물론 연예인이 가서 그 어트랙티브하게 만든 부분인데 요즘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연구원들을 조인해가지고 그런 스토리텔링 만드는 것들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전남면 이쪽에는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인프라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폐교라든가 아니면 그 길이라든가 아니면 성황당이라든가 이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묶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평가하는 요즘 도구도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해가지고 우리에서는 크레딧 카드 컨트롤하는 회사입니다. 딱 2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누적이 되고 있는데 개발 전, 개발 후에 카드를 쓴 매출액들이 다 이게 나오고 나이, 연령, 지역, 성별이 다 나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부산 북항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개발되기 전, 개발되는 중, 개발된 후에 과연 이게 성공을 했는지를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야기지만은 작은 단위의 어촌에 가면은 확연하게 그 몇 년 사이에 그게 들어줌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인프라 투자했던 곳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돈을 안 쓰고 오더라도 옛날에 우리 KTX처럼 강릉에 갔을 때 강릉에서 KTX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많이 오는데 아무도 안 자고 다 가버려요. 오히려 지역에는 돈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좀 다른 제가 번졌습니다만 어쨌든 그 있는 소스를 묶는 컨텐츠 작업이 저는 좀 제일 부산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그게 부산이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질문은 하나도 없어서 응원 댓글만 쭉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됐고요. 발제자 하신 분들 또 전문가분 토론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하셨고 또 성의 있게 열심히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거의 없는데 이 포럼이 유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또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더 나은 부산의 건축과 도시, 특히 해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주산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가 주최한 39차 열린부산 도시 건축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